사실 더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때가 오히려 저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어요. 매수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이 와중에도 움직이는 지역들은 분명 존재하고, 그렇게 약간 좀 시장이 파편화돼서 움직이고 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주현입니다. 자, 오늘은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책을 또 얼마 전에 써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보통은 소장님 하면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부동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주셨더라고요. 사실 일반적인 시장 얘기를 먼저 한 이유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입지를 보는 방법이라든가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읽는 게 재개발, 재건축 투자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본적인 사항 먼저 한번 쭉 담아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 이 책 내용도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굉장히 잘 써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두꺼워요. 오늘 아마 엑기스만 저희 구독자분들께 말씀 잘 해주실 수 있죠? 그럼요. 네. 자, 요즘 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날씨처럼 쌀쌀하게 뭔가 얼어붙은 것 같아요. 요즘 현장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시장이 너무 얼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아니 이 시국에 뭔 부동산 얘기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네. 그런 정도로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매수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이 와중에도 움직이는 지역들은 분명 존재하고, 그렇게 약간 좀 시장이 파편화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파편화됐다. 지금 뭐 움직이는 지역은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헉소리 나긴 할 텐데 우리 반포 압구정은 네. 지금도 거래되면 신고가입니다. 네네네. 이미 너무 비싼 곳이긴 하지만 매물도 많지 않고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채 쪽으로 계속적으로 쏠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주택들 처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정리하고 더 좋은 데로 가야겠다 했었을 때 그 피라미드의 정점이 있는 곳이 어디냐? 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반포, 압구정, 아니면 그 외에 이제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용산의 이제 이촌동이라든가 한남동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핵심 코어 지역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로 일단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장님 사무소가 있는 성동구는 좀 어떻습니까? 매우 안타깝지만 네네. 성동구도 요즘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요? 거기 왕십리뉴타운 꽤 뭐 굉장히 좋은 입지가 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마포구랑 성동구 같은 경우도 이제 주요 핵심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아현동이라든가 옥수동이라든가 신축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긴 했어요. 작년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현동, 옥수동의 일부 단지가 그렇게 된 거지, 전반적인 성동구, 전반적인 마포구 같은 경우는 일단 구축 같은 경우는 뭐 일단 회복은 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전고점 대비해서 한 3억 마이너스인 곳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신축이나 준신축 같은 경우도 이제 왕십뉴타운 이런 곳들도 전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2억씩 마이너스 나 있는 곳들도 분명 존재해요. 조금 우리는 덜 회복했다, 우리도 이제 곧 회복하겠지 라고 했었다가 갑자기 시국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팔리네. 우리가 마포 성동구만 하더라도 되게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들이 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똘똘한 한 채 기준이 좀 있으신가요? 아까 마포랑 성동구가 좀 흔들린다는 얘기를 하긴 했었잖아요. 네. 마포 성동구만 하더라도 그 정도면 사실 동대문구라든가 성북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사실 더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때가 오히려 저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 시장을 저는 이제 상저하고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상반기 때 이제 흔들릴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들 많이 해드려요. 가면 갈수록 신축과 구축의 격차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인서울 신축 아파트도 아직 뭐 12억 뭐 이런 식으로 매수할 수 있는 단지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야를 좀 더 넓게 봐도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2억 하면 아직도 너무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게 현실이죠. 만약에 이런 다주택자 규제를 좀 강화했을 때 실제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보세요? 그에 따른 효과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주택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도 막 신축 아파트 12억이 그래도 좀 비싼 것 같아요 라는 얘기 언뜻 하셨는데 이런 금액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쉽지 않죠. 네. 네. 그러면 이 집값 거품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네, 네. 그러면 내 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딱 언론에서 일단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다주택자들 때문에 내 집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럼 그런 얘기를 그냥 대충 딱 들어보면 어떤 네. 것 같나요? 일단 맞는 얘기 같아요. 귀에 뭔가 홀깃하는 느낌이 좀 들 것 같고 다주택자가 좀 미워질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통계를 보게 되면 40% 넘게 무주택 가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3주택 이상이 4%대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팔아야 이제 내 집이 나오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결과를 이제 보면 되는 거죠. 문제는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지방과 서울 간의 양극화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파트와 비아파트, 즉 빌라 오피스텔 간의 양극화도 또 발생되고 있어요. 서울의 빌라는 지금 역대급으로 무너져 있거든요. 그냥 몇 억씩 빠져 있어요. 다주택자 규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떨어지는 주택들은 무너지고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상급지가 폭등을 하게 되는데 내가 마련하고 싶은 주택도 남들 다 가려고 하는 똘똘한 한 채 쪽에 편입이 돼 있다라고 하게 돼 있으면 사실상 이 다주택자 규제는 집값을 더 올리는 측이 되는 거고요. 나는 그냥 지방에서 편안하게 내 집 마련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오히려 다주택자 규제가 내 집 마련하기 좀 더 쉬워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정답이라는 건 없긴 한데 결국 그 결과가 반포막 그냥 60억 넘어가는 상황들을 이제 불러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할 그런 변수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일 큰 거는 결국 탄핵 이슈죠. 탄핵 이슈, 네. 정치적 이슈. 네. 우리가 아무도 예상 못했었던 이런 돌발 변수로 인하여 사람들이 일단 다 막 정치 사회 쪽으로 막 관심들이 다 가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도 일단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혹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돼 가지고 이제 투표를 했었을 때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떨고 있는 거죠. 또다시 막 종부세 강화되고 양도세 강화되고 이러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 버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오히려 지방 급매물들이 더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반포, 압구정 이런 쪽으로 매물 찾는 이유는 또 양극화 더 심해지게 되면 그때 가서는 진입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사항들도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올해부터 한 2, 3년간 공급 부족을 좀 예측하고 있는데요.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좀 밀어 올릴 거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입주 물량이 한 3만 세대 정도로 입주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26년도부터는 1만 세대권으로 갔다가 확 떨어져요. 문제는 2026년도부터라는 게 문제입니다. 26년도가 적다가 아니라 26년도부터 적다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활성화될 여지가 없어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이제 9년 동안이었죠. 그 9년 기간 동안 있었던 정비 사업들 많이 해제시켜 버립니다. 한 3,400개의 정비 사업 구역들 해제시켜 버렸고요. 그리고 인허가도 많이들 이제 지연시켰다 보니까 사업들이 잘 못 갔었죠. 그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오래된 빌라가 아니라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데 신축 아파트 공급이 다 끊어지다 보니까 이런 역풍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신속통합 계획이니 막 지정을 했지만
근데 2021년도에 처음 지정한 애들이 4년 됐는데 조합 설립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비사업이라는 건 중장기적인 안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끊어졌다 보니까 2026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꺾이는 거고 그 이후로도 공급량이 계속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자, 그럼 뭐 공급 물량이 이렇게 급감을 계속 한다고 예측이 된다면 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이런 기조는 뭐 계속 된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어요. 네. 일반적인 우리가 강북의 뭐 아파트들 찾아보다 보면 뭐 많이 나야 한 3억, 적게 나면 1, 2억 뭐 이 정도 차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5, 6억씩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이유는 되게 간명합니다. 막상 신축에 살아보신 분들은 구축을 절대 못 갑니다. 약간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가 경기도의 신도시로 들어가신 분들이 서울로 절대 못 돌아옵니다. 삶이 편해질 때는 편하다라고 하고 마는데 불편해지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얼죽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신규 공급 부족을 좀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좀 뭐라고 보세요? 결국은 정비사업 활성화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해야 된다는 걸 솔직히 아마 알 거예요. 알면서도 해당 규제 완화를 하기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효과는 다음 정권 때 나오는데 너무 기니까. 네. 근데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은 바로 즉시 나오죠. 그러니까 집값 상승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에 따른 공급 효과는 한참 뒤에 나타나다 보니까 이 규제 완화를 진보 정권 때 특히 이거를 규제를 많이 했었다 하더라도 보수 정권이라고 해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해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되게 많이 나타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2024년도 하반기 때 그린벨트 풀었었는데 4개의 지역을 풀었거든요. 서초 서리풀 지구는 기억나실 겁니다. 네, 보금자리 주택. 네. 근데 서초 서리풀 지구 외로도 3군데가 더 있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왜 안 나냐? 내 관심사가 아니니까. 네. 문제는 해당 지역 2만 세대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것 자체가 현실을 반영해 준다는 것이죠. 경기도에만 아파트 때려졌네? 그러면 아까 말한 공급은 결국 오긴 올 거예요. 근데 그 공급에 대한 영향이 결국 어디냐? 경기도에만 때려짓는다. 우리 대표적인 사례 하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입지 어떤가요? 괜찮죠. 저는 좋게 봅니다. 엄청 좋아요. 네네. 우리가 경기도권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제일 성공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위례인데 위례가 왜 성공했었냐면 일단 서울에 붙어 있잖아요. 그냥 애초에 그냥 서울과 매우 밀접하다 보니까 위치는 정말 좋은데 위례 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위례 신사선. 10몇 년째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3기 신도시도 똑같아요.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는 해놨지만 당장 GTX 같은 경우도 A 노선은 그래도 이제 부분 이제 개통을 했지만 GTX B 노선과 C 노선은 실착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B와 C는 할 겁니다. 근데 D, F는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뭐 알려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전 처리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출퇴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차나 이제 뭐 이런 광역 교통 이런 것들로 뭐 버스 이런 그런 식으로 걸로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자동차 접근성이 점점 이제 헬게이트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사실 그나마 중전 처리 뚫려 있었던 경기권역에 있는 지역들은 그래도 괜찮죠. 지하철로 출퇴근해도 되고 아니면 GTX 뚫리는 곳들은 지하철보다 더 좋아, 더 빠르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시간이 더 지났었을 때 3기 신도시 막 입주하기 시작하고 교통이 더 막히기 시작했을 땐 예를 들어 애매했었던 경기도 지역들 그동안 우리는 뭐 지하철 없어도 차로 약간 통근 거리가 뭐 한 40분이었어 라고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막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인프라나 입지가 더 좋아질 것만 생각하는데 악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들 좀 해보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집을 좀 사기보다는 관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내가 사고 싶은 곳이 어디냐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았었을 때 부동산 시장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표현을 제가 해드렸잖아요. 이게 저 역시도 앞서서 상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지방이 하반기에 올라간다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고 싶은 곳이 서울의 아파트야 라고 하게 되면 저는 2025년도가 내 집 마련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급 물량 자체도 서울 중심적으로 이제 먼저 급감을 하거든요. 이제 지방도 순차적으로 공급량이 이제 꺾여 들어가긴 시작해요. 그렇지만 지방은 아직도 미분양들이 많이 쌓여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 미분양들이 누적된 사항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간도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 중심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심리지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요. 주택수별 전략을 얘기해 드릴게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정말 심플합니다. 1주택자가 제일 고민해요. 내 집이 팔릴 때쯤이 되면 상급집이 먼저 올라갈지 말까.